2023년 5월 30일 아일랜드 드럼키란 마을에서 숀 올레번과 그레이스 나이미가 농가 다락방에 갇혀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누가, 왜 그들을 그곳에 가두었는지는 수수께끼였습니다. 이것은 2023년 아일랜드를 충격에 빠뜨린 가장 논란이 많은 수사 중 하나의 시작이었습니다. 드럼키라는 리트림 카운티의 조용한 마을입니다. 2023년 5월 30일 이곳은 유난히 분주했습니다. 가디 경찰, 차량 2대, 소방차 1대, 구급차가 마을 외곽의 농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집은 오도노반 가족의 소유였으며 소유주인 아일린이 한 달 전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한 후 거의 버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때부터 그녀의 오빠인 패트릭이 가끔 집을 사용했고 최근에 해고된 일용직 노동자 리암이 가끔 들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집은 다른 이유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2층에는 다락방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었는데 무거운 쇠사슬과 카라비너로 잠겨 있었습니다. 출입구는 열려 있었고 숀과 그레이스가 올려진 후 누군가가 밖에서 쇠사슬을 잠궈 그들을 음식, 물, 그리고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 없이 가둬두었습니다. 사실은 간단했습니다. 소방관들이 도착해 쇠사슬을 확인하고 유압 가위로 자른 후 출입구를 열었습니다. 숀은 정상보다 3kg 가볍고 그레이스는 2.5kg 가벼웠습니다. 의료 보고서는 중간 정도의 탈수와 체중 감소를 나타냈지만 다른 부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몸싸움의 흔적이나 물리적 폭력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단지 위에 갇힌 두 사람과 누군가 조심스럽게 잠근 쇠사슬만 있었습니다. 다락방 조사에서 몇 가지 중요한 세부 사항이 밝혀졌습니다. 다락방은 2층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위쪽 구조물은 오래된, 느슨하게 맞춰진 판자로 만들어져 있었고 그 사이로 유리솜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구석에 얇은 층으로 쌓여 있었고 두 사람의 머리카락과 옷에도 묻어 있었습니다. 다락방 바닥에는 빈 저가 개밥캔 5개와 한때 물이 담겨있던 플라스틱 병 3개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최소한의 물품을 의도적으로 남겨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담요 하나도 있었는데 더럽고 오래된, 분명히 집에서 급하게 가져온 것 같았습니다. 다락방으로 통하는 출입구는 오래된 녹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쇠사슬과 카라비너는 부분적으로 녹슬어 있었지만 최근에 생긴 긁힌 자국에 명백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확실히 잠그기 위해 힘을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이웃 중 한 명인 마틴 케네디는 밤늦게 집 근처에서 넌 조명이 있는 오래된 자동차, 아마도 퍼드 피에스타를 본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시간은 말할 수 없었고 너무 늦고 어두웠다고 했습니다. 유일한 결론은 밤에 집에 누군가 더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사관들은 두 남자에게 주목했습니다. 첫째는 집 주인 아일린의 오빠인 패트릭 F입니다. 그는 교통사고 후 병원에 있는 동안 이곳에 살았습니다. 집은 공식적으로 그의 처분권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을에서의 그의 평판은 모호했습니다. 패트릭은 공식적으로 어디에도 일하지 않았고 임시일로 생계를 유지했으며 이웃들에 따르면 항상 돈이 필요했습니다. 숀과 그레이스에 대한 사회보장급여는 만약 아이들이 갑자기 사회복지기관의 시야에서 벗어난다면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농장의 전 일용직 노동자 리암 C입니다. 일주일 전 아일린은 설명 없이 그를 해고했고 이로 인해 그는 격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리암은 집에 예비 열쇠를 가지고 있었고 해고 후에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묘사한 그의 성격은 내성적이고 때로는 공격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사팀은 2가지 방향이 있었습니다. 개인적 이득과 복수. 그러나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사실에 충실하기로 결정했고 시청자는 어느 쪽으로 의견이 기울지 스스로 결정해야 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지 하루 후 가디는 사건의 역학을 급격히 바꾼 발견을 합니다. 다락방 위쪽 구조물 유리솜층 사이에서 리암의 재킷이 발견되었습니다. 파란색 작업용 재킷, 더럽고 건축용 시멘트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사이즈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범죄 현장에서 리암의 개인 물품이 발견된 사실은 중요한 증거로 기록되었습니다. 가디는 재킷이 어떻게 그곳에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 침묵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리암이 주요 용의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너무 간단하게 쌓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너무 간단한 것 같습니다. 수사 3일째 법의학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들은 수사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다락방을 잠근 쇠사슬 안쪽에서 명확한 지문이 발견되었습니다. 가디 전문가들은 그 지문이 한 사람에게만 속한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아일린의 오빠인 패트릭 F. 이 정보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위에서 재킷이 발견된 리암이 의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수사팀은 아마도 더 정확한 방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선임 수사관은 조용히 한 짧은 문장을 말했습니다. 재킷은 단지 1000일 뿐입니다. 금속이 1000보다 더 정확합니다. 이 순간 사건 파일은 한 손에서 다른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새로운 법의학 수사관이 조용히 그것을 가져가 모든 세부 사항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검토했습니다. 드럼키란 다락방 사건이 법의학자들의 손에 넘어간 직후 가디는 일상적이고 평범해 보이는 또 다른 문서에 주목했습니다. 그것은 다락방 사건 몇 주 전 슬라이고 병원 병동에서 아일린 자신이 제출한 신청서였습니다. 양식은 표준이었습니다. 그녀가 계속해서 사회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문서에 명시된 사람들의 소재지 항목에는 간단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임시, 거주 장소, 슬라이고. 아일린의 서명은 불균형했고 분명히 큰 어려움을 겪으며 만들어졌지만 진품이었습니다. 이 시점부터 가디는 새로운 출발점을 얻었습니다. 아마도 모든 것이 처음에 보였던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수사는 2023년 5월 훨씬 이전 오도노반 가족의 모든 단계를 철저히 확인하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2023년 3월 14일 사회복지사가 당시 패트릭이 숀과 그레이스와 함께 살고 있던 드럼키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의 보고서는 건조하고 간결했습니다. 생활 조건은 정상적, 문제의 징후는 없었습니다. 집은 깨끗했고 냉장고에는 음식이 있었으며 두 어린 거주자 모두 건강하고 생활에 만족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복지사는 의심스러운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아일린은 특이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녀는 공식적으로 오빠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여 숀과 그레이스의 양육을 위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실직 상태인 패트릭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결정은 당국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은 종종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를 돕습니다. 돈은 정기적으로 아일린의 은행 계좌로 들어왔고 이제 그녀의 오빠도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위반 사항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금이 정확히 어디에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관들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아일린이 미리 무언가를 의심했을까요? 왜 아일린 오도노바는 지난 6주 동안 숀과 그레이스에게 연락을 시도하지 않았을까요? 아일린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화, 메시지 또는 다른 소통 방식의 부재가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답은 간단하고 거의 평범했지만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아일린의 휴대전화는 자동차 사고 당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구급차는 개인 소지품 없이 그녀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나중에 병원 직원들은 아일린이 입원한 병동 전체에서 의료기기를 제외한 모든 전자제품이 금지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ENT 배선, 라디오 장비, 휴대전화 통신은 의료적 제한으로 인해 금지되었습니다.
아일린은 완전히 외부 세계와 격리되어 있었고 전적으로 오빠에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패트릭은 병원 병상과 드럼키란 사이의 유일한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누나를 안심시켰고 그녀는 그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언론에는 새로운 세부 사항이 등장했습니다. 이 어두운 이야기에 관심을 가진 아일랜드 기자들은 자신들의 사건 버전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많이 논의된 것 중 하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아일린이 다락방 상황을 알고 있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다면 왜 위임장을 작성했을까요? 신문과 블로그들은 간접적인 증거의 고리를 구성하여 아일린을 불편한 상황에 놓았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단순히 상황의 희생자가 아니었고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미리 계획된 가족 약정이 있었을까요? 수사관들은 이 추측에 대해 아직 논평하지 않았고 이 잘못된 방향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습니다. 대중은 아일린의 도덕적 이미지, 그녀의 가능한 무관심 또는 심지어 숀과 그레이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연루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아이리시 타임즈 신문의 기자가 슬라이고 병원의 감시 카메라 기록에 접근한 후 급격히 변했습니다. 중환자실, 중환자 치료실이라는 표시가 있는 화면에 아일린이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비디오는 2023년 3월과 4월로 날짜가 표시되었습니다. 기록은 그 명확성에 인상적이었습니다. 교통사고 후 처음 3주 동안 아일린은 인공호흡기에 연결된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움직이지 않았고 명백히 가장 간단한 행동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상태는 너무 심각해서 의사들은 그녀의 가족들에게 약속을 피하면서 매우 조심스러운 예후를 제시했습니다. 이 비디오 자료는 언론의 가능한 공모에 대한 버전을 약화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일린에 대한 의혹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4월 말에 그녀는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녀가 깨어난 순간부터 숀과 그레이스가 집에서 발견된 5월까지는 무언가를 하거나 적어도 위험에 대해 알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일린의 연루에 대한 버전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모든 말에 주의를 기울이며 결론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세부 사항이 너무 많았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뉘앙스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 수사는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어질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아마도 답은 표면에 있지 않고 훨씬 더 깊이 있을 것입니다. 아일린 자신의 과거, 그녀의 가족 및 가까운 사람들의 과거에 법의학 수사관은 아무것도 놓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록을 다시 주의 깊게 검토했습니다. 아일린의 가능한 연루에 대한 버전이 설득력을 잃어감에 따라 수사의 관심은 다시 패트릭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의 과거를 더 깊이 조사하기로 결정되었고 바로 그 순간 가디 기록 보관소에서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오래된 사건에 대한 정보가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패트릭은 작지만 시사하는 사건의 중심에 있었는데 이제 그것은 완전히 다른 무게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리트림 카운티 경찰은 확인했습니다. 2016년 11월 패트릭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그가 운전하던 차는 오래된 오펠로 고장난 전조등과 녹슨 팬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뒷좌석에는 그의 조카들, 바로 그 숀과 그레이스가 타고 있었습니다. 음주 측정기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2%를 기록했습니다. 아이들은 안전벨트 없이 차 안에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결과로 500유로의 벌금과 6개월간의 운전면허 정지가 내려졌습니다. 당시에 이 사건은 마을 신문 이야기로 여겨져 빠르게 잊혀졌고 패트릭의 마을 평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그의 성격과 책임감에 대한 태도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2023년 2월 다락방 사건 몇 달 전 패트릭은 슬라이고 병원에서 정신과 검사를 받았습니다. 공식 의료 기록에 기입된 진단은 건조하고 간결했습니다. 반사회적 인격장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의사의 비고로 이것이 환자가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인식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의학적 결론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패트릭은 자신이 행한 모든 행동에 대해 완전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은 이제 수사관들에게 핵심적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사건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어 점점 더 우연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패트릭의 행동 연대기를 작성하는 것이 수사의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가디는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의 기간 동안 금융 영수증과 은행 명세서를 통해 그의 행동을 재구성했습니다. 42일 동안 패트릭은 드럼키란과 인근 마을의 상점에서 정확히 37번의 술 구매를 했습니다. 명세서에는 식품이나 다른 필수품 구매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인상, 그의 유일한 지출 항목은 술이었습니다. 동시에 수사팀은 패트릭과 다른 용의자인 리암 사이의 가능한 연결도 확인했습니다. 패트릭의 휴대전화 기록은 이 기간 동안 그가 리암에게 오직 한 개의 짧은 메시지만 보냈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매우 일상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지붕이 새고 있다. 수리가 필요하다. 그들 사이에 더 이상의 소통, 전화나 메시지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이 둘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서로 독립적으로 행동했는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이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언론에서는 새로운 가설이 등장했습니다. 아마도 패트릭은 범죄적인 의도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숀과 그레이스를 다락방에 두고 리암과 같은 다른 사람이 그들을 돌볼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논리는 간단하고 편리해 보였습니다. 패트릭은 최소한의 물품만 남겨두고 출입구를 쇠사슬로 잠갔고 집을 알고 열쇠를 가진 일용직 노동자가 때때로 상황을 확인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 버전은 다락방에 있는 리암의 재킷과 폭력의 부재를 설명했습니다. 아마도 리암은 단순히 제때의 집에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했을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 이 가설은 그럴듯하게 들렸고 패트릭에게서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덜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들은 편리한 버전이라도 주의 깊은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휴대전화 데이터의 추가 분석은 상황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꿨습니다. 가디 전문가들은 리암의 휴대전화 위치를 기록한 셀타워 네트워크 데이터에 접근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매우 정확했고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2023년 4월 12일부터 28일까지 리암이 드럼키란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더욱이 그는 아일랜드 공화국 북아일랜드의 오도노반 가족의 집에서 200km 이상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이 2주 이상의 기간 동안 리암의 전화는 벨파스트 지역의 모바일 타워에 여러 번 등록되었습니다. 분명히 리암은 언론 버전이 그에게 부여한 관찰자 역할을 물리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지리적 사실이 리암의 가능한 공모에 대한 편리한 가설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패트릭은 다시 다락방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가진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다시 그에게 집중했습니다. 이제 전보다 훨씬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주요 의문점이 남아 있었습니다. 만약 패트릭이 의식적으로 그리고 혼자서 행동했다면 왜 그는 리암이 진행 중인 일에 참여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을까요? 수사가 세부 사항에 더 깊이 들어갈수록 진행 중인 일을 이해하는 것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제 수사는 패트릭의 주변, 그의 내면 세계, 그리고 그의 과거를 더 깊이 들여다보고 명백하지 않을 수 있는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이제 각각의 새로운 세부 사항이 결정적일 수 있었습니다. 수사팀이 이미 주요 용의자를 결정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날씨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수사에 개입했습니다. 6월 초 아일랜드 북서부를 강력한 폭풍이 강타했고 오도노반 가족의 오래된 집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붕 일부가 손상되었고 집이 완전히 낡아지지 않도록 수리팀이 파견되었습니다. 수리 작업은 예상치 못하게 수사팀에게 새로운 증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붕 석가래에 거친 목재에 걸려 특별하고 조심스럽게 묶인 매듭이 있는 밝은 파란색 나일론 끈 조각이 걸려 있었습니다. 법의학자들은 빠르게 매듭 유형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프루식 매듭, 등산가와 전문구조대원들이 널리 사용하는 매듭이었습니다. 질문이 즉시 나왔습니다. 이 매듭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집 위에 있게 되었을까요? 법의학자들은 즉시 한 가지 중요한 세부 사항을 강조했습니다. 매듭은 매우 전문적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나 아마추어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끈을 묶은 사람은 분명히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실험실에서 수행한 추가 분석은 또 다른 놀라움을 가져왔습니다. 끈 표면에서 혼합 DNA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소스 중 하나는 리암 씨, 이전에 용의자로 간주되었던 바로 그 전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다른 사람의 DNA가 기록되었습니다. 다시 가디는 리암을 신문으로 돌아갔지만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리암은 등산가인가? 답변은 긍정적이었습니다. 리암은 오랫동안 등산에 관심이 있었고 번디란 마을 근처의 암벽에서 정기적으로 훈련했습니다. 그의 기술은 지역에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4월에 리암이 북아일랜드에 멀리 있었다면 어떻게 그의 끈이 집 지붕에 있게 되었을까요? 리암은 항상 자신의 물건, 등산 장비를 포함하여 밴에 보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마도 그가 카운티 밖에 있는 동안 누군가 그의 차에서 끈 조각을 가져갔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밴이 그의 부재 중에 방치되어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버전은 설득력이 있어 보였고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가디는 4월과 5월에 리암에 채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과 지역 주민들의 대화에서 다시 가능한 제3자에 대한 버전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끈뿐만 아니라 리암의 재킷과 카라비너가 달린 금속 쇠사슬도 소유했을 수 있는 알려지지 않은 공범. 아마도 이것은 두 남자를 모두 알고 있고 한 명 또는 두 명 모두를 불리하게 할 동기가 있는 누군가였을 것입니다. 이 버전은 인기를 얻어 일반인들과 일부 기자들에게 점점 더 설득력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사팀은 이런 사건에서 추측에 빠져 사실을 놓치기 얼마나 쉬운지 이해하며 조심스러움을 유지했습니다. 한편 가디 실험실은 DNA에 대한 더 깊은 분석을 계속했고 곧 발견된 끈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꾼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이전에 확인되지 않은 프로필은 전혀 새로운 사건 참가자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조사 후 그것은 숀과 그레이스의 흔적의 혼합물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두 사람의 손에 있는 작은 긁힌 자국에서 나온 피가 끈에서 발견되었는데 이는 발견된 나일론 조각이 어떤 외부 음모의 일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갇혀있던 다락방에서 빠져나오려는 필사적인 시도, 그들의 즉석 밧줄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수사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수사팀은 리암에 대한 의혹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끈은 범죄적 의도의 일부가 아니었고 작업용 재킷은 숀과 그레이스가 자유를 찾기 위해 손에 닿는 모든 것을 사용하려는 어설픈 시도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가디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쇠사슬에 지문이 있던 사람에게. 어떤 제3자에 대한 버전은 무너졌고 이제 모든 관심은 다시 오직 패트릭에게만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사팀에게는 새롭고 중요한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우연히 그 극적인 날에 또 다른 세부 사항을 드러낸 폭풍,
숀과 그레이스의 자유를 찾으려는 시도를 폭풍이 예상치 못하게 밝혀준 후 수사팀은 원점, 패트릭의 지문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디는 이미 사건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023년 6월 9일 드럼키란 경찰서에서의 신문 중 패트릭은 처음으로 완전히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의 말은 감정 없이 거의 무관심하게 들렸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실제로 조카들을 위에 가두었고 짧은 시간 동안 일하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도가 좋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숀과 그레이스를 사회복지 서비스의 정기적인 점검으로부터 숨겨 아동 수당에 대한 접근을 유지하고 아일린의 재정을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다음 날 돌아와 계속해서 그들에게 음식과 물을 가져다 줄 계획이었지만 대신 3주 동안 지속된 술에 빠졌습니다. 패트릭의 말을 철저히 확인했습니다. 카라비너에 있는 지문은 그의 개인적 책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게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를 제외하고 아무도 다락방 밖에서 쇠사슬을 만지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자물쇠에 신선한 긁힌 자국과 녹은 그의 지문과 일치했습니다. 더욱이 숀과 그레이스가 갇힌 순간부터 발견된 순간까지의 기간 동안 지역 상점의 영수증은 패트릭이 식품을 구매한 기록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오직 술만 구매했습니다. 전화 기록은 확인했습니다. 패트릭은 조카들을 도와주기 위해 아무도 부르려고 하지 않았고 응급 서비스에 전화하지 않았으며 경고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의식적으로 최소한의 음식을 남겨두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숀과 그레이스가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불필요한 것을 제공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리암의 재킷과 나일론 끈은 단지 우연한 물건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밖으로 나오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에서 숀과 그레이스 자신이 사용했습니다. 두 물건 모두 범죄와는 관련이 없었고 완전히 일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소유자들의 인지 없이 다락방에 들어갔습니다. 숀과 그레이스의 어머니인 아일린은 완전히 의혹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녀의 의료 기록과 슬라이고 병원의 비디오 자료는 그녀가 무의식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있었고 물리적으로 참여하거나 심지어 오빠의 행동에 대해 알 수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언론의 추측에서 비롯된 그녀의 가능한 연루에 대한 버전은 사실에 의해 완전히 반박되었고 최종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모든 주요 아일랜드 미디어에 의해 보도되었습니다. 법정에서 패트릭은 긴장되어 보였고 거의 짜증이 난 듯했으며 명백한 후회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고가 발표되는 순간 그는 예상치 못하게 증거를 위조했다고 가디를 비난하려고 시도하며 쇠사슬이 그에게 심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즉시 이 시도를 중단시키고 패트릭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문자 메시지 내용을 침착하고 자신감 있게 낭독했습니다. 툴간들과 문제를 원치 않아 그들이 앉아있게 해. 이 메시지 내용은 그의 무죄 주장과 악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완전히 반박했습니다. 법원을 속이고 사건 상황을 왜곡하려는 시도로 인해 판사는 패트릭에게 법정 모독죄 (contempt of court)로 추가로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짧은 휴지 후 주요 선고가 발표되었습니다. 패트릭은 모든 상황, 증거, 그리고 그의 이전 이력을 고려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결정이 내려진 순간부터 그의 얼굴은 무관심해졌고 그는 조용히 법정에서 끌려 나갔습니다. 선고 직후 오도노반 가족의 농가는 공식적으로 봉인되었습니다. 다락방은 수사팀에 의해 철저히 닫혔고 집 입구는 가디 경고 테이프로 표시되었습니다. 곧 부동산은 집의 상태와 비극적인 역사를 반영하는 상징적인 가격인 40천 유로에 판매되었습니다. 가디가 작성하고 공공검찰 이사회 DPP
사무실로 보낸 공식 서류는 해결됨 상태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은 공식적으로 수수께끼가 아니게 되었고 2023년 아일랜드 범죄 연대기에 들어간 사건 카테고리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수사의 최종 문서에는 미완성의 무거운 느낌을 남기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아일린에게는 또 다른 어린 아들 6살의 마이클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시간 동안 자유롭게 있었고 패트릭과 함께 살았으며 집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른들에게 증언을 하지 않았고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어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법적 평가 없이 남겨졌고 그를 둘러싼 어른들의 양심에 남겨졌습니다. 이야기는 다른 수백 개의 유사한 비극들이 끝나는 것처럼 끝났습니다. 완전한 이해 없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까웠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지 못했거나 보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무거운 인식과 함께.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자막은 동시에 수수께끼의 해답이자 때로는 가장 큰 미스터리는 무언가를 바꿀 수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의 무관심과 침묵이라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2022년 5월 14일 11세 빌머 엘앤은 스토르포르스 마을의 학교 정원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사라졌습니다. 숲길 근처에 남겨진 자전거와 집에 놓고 간 전화기는 모순과 수수께끼 같은 단서들로 가득 찬 사건의 첫 번째 이상한 징후였습니다. 경찰이 모든 것을 바꾸는 발견물을 우연히 발견할 때까지 이 사건은 1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새 장, 장난감, 그리고 소년이 쓴 나는 빌머입니다 라는 말. 이것은 작은 마을의 전형적인 토요일이었습니다. 거리는 거의 비어 있었고 드문 행인들은 일상적인 일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아무도 사건을 예상하지 않았고 그날이 이 지역 역사상 가장 이상한 사건 중 하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징후는 없었습니다. 11세 빌머 엘란 오후 5시경 학교 정원에서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항상 정확히 13분이 걸렸습니다. 작은 도로, 몇 번의 회전, 숲 근처의 작은 길. 그의 부모님은 이미 걱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제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소년의 자전거가 숲길 근처에서 발견되었는데 나무에 조심스럽게 기대어 놓여 있었습니다. 싸움의 흔적, 흩어진 물건 또는 급하게 떠난 흔적은 없었습니다. 자전거는 마치 빌머가 잠시 후에 돌아올 의도였지만 무언가가 갑자기 그의 계획을 바꾼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는 집에서 충전 중이었고 이로 인해 그의 이동을 추적할 가능성이 없어졌습니다. 지역 경찰은 저녁 8시경 신고를 받고 도착했습니다. 실종 후 이미 3시간 이상이 지났습니다. 수색의 첫 시간 동안 코민 전체의 경보가 울렸습니다. 자원봉사자, 구조대원, 지역 주민들이 빠르게 현장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렀고 결과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 이상하게 외롭게 서 있는 자전거 외에는 어떤 흔적이나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공식 관계자들은 건조하게 논평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어떤 구체적인 것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계속 수색 중입니다. 하지만 이 말들은 형식적으로 들렸습니다. 실제로는 빌머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아무도 조금도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약간의 단서가 나왔지만 그것들은 실종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첫째, 자전거 주변에서 충돌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땅은 파헤쳐지지 않았고 풀은 눌리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갑자기 무언가가 일어났다면 그것은 너무 조심스럽게 행해져서 물리적인 증거가 전혀 남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둘째, 소년의 개인 소지품에서 일기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학교 게임, 산책에 관한 메모로 채워진 일반적인 노트북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페이지가 경찰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거기에는 문자 그대로 다른 곳으로 도망가기,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 문구는 우연히 서둘러 쓰인 것처럼 보였지만 바로 이것이 자발적인 출발에 대한 첫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셋째, 지역 사람들 사이에서 빌머가 실종되기 며칠 전에 지역 사람들이 단순히 산림관리인이라고 부르는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는 비공식적인 인물로 아무도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지만 모든 사람이 왠지 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도시 신화였지만 경찰은 이 버전도 조사해야 했습니다. 곧 경찰은 수사를 위한 첫 번째 방향을 얻었습니다. 빌머의 반 친구들은 사건 직전에 그가 케빈이라는 소년과 갈등이 있었다고 기억했습니다. 갈등은 사소했습니다. 표준적인 학교 싸움이었지만 실종 시에는 모든 세부 사항에 특별한 비중이 부여되었습니다. 경찰은 케빈을 신문했지만 그는 며칠 동안 빌머를 보지 못했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당황스럽게 말했을 뿐입니다. 홀거라는 실직 상태의 이웃 역시 의심을 받았습니다. 이 남자는 무기 수집으로 알려져 있었고 여러 번 경찰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의 집은 수색되었고 그는 여러 번 신문받았지만 그에 대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의심은 사라졌지만 불쾌한 감정이 남았습니다. 모든 것을 철저히 확인하지 않기에는 너무 많은 우연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케빈 버전을 진지하게 다루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종 직후에 그 소년도 집에서 하루 동안 사라진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케빈의 부모님은 그가 그 시간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설명할 수 없었고 경찰은 이것이 우연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지역역, 상점, 도로의 감시 카메라를 철저히 확인한 결과 케빈은 단순히 하루 동안 부모로부터 도망쳐 도시를 배회했으며 분명히 범죄적인 것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경찰의 주의를 다른 가능한 수사 방향에서 일시적으로 분산시킨 첫 번째 거짓 단서였습니다. 거의 1년 동안 사건은 제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수사는 점차 수동적 모드로 전환되었으며 경찰은 가능한 모든 단서가 이미 확인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4월 9일 예상치 못한 전환이 발생했습니다. 겨울 이후 지역 숲을 확인하던 레인저들이 우연히 숲 한가운데 있는 녹슨 금속 쇠장을 발견했습니다. 내부에는 장난감, 사람이 있었던 흔적 불명확한 글씨가 발견되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경찰은 고속도로 근처 도랑에서 이상한 발견물에 대한 신호를 받았습니다. 말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쇠약한 소년이 단 한마디를 발음했습니다. 저는 빌머입니다. 그는 살아있었으며 비록 아무도 그를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이 사건 이후 사건은 공식적으로 중대한 납치로 재분류되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수사 단계가 시작되었고 경찰은 이해했습니다. 주요 답변은 여전히 앞에 있습니다. 레인저들이 숲에서 세 장을 발견하고 빌머라고 자신을 소개한 소년이 도랑에서 살아있는 채로 발견된 그날로부터 거의 1년이 지났습니다. 경찰은 수사 방향을 바꾸어 중대한 납치로 재분류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완전히 예상치 못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수사관들은 세장 안에 있던 담요에서 34세 단독 일용직 노동자 안데르스 M을 명확하게 가리키는 타인의 DNA 흔적을 발견합니다. 이 시점까지 그는 어떤 의심에도 등장하지 않았으며 빌머의 가족과 아무런 연관이 없었습니다. DNA 흔적이 발견된 후 경찰은 빠르게 안데르스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조사는 기다리게 하지 않았고 수사관들의 놀라움에 희망적인 결과를 주었습니다. 며칠 내에 그들은 은행 명세서와 주유소 감시 카메라 기록에 접근했습니다. 2022년 5월 빌머가 실종되기 며칠 전에 안데르스 M은 그 이상함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구매를 했습니다. 우선 그는 튼튼한 금속 고정소회를 구입했고 약국에서는 개를 위한 진정제를 구입했으며 철물점에서는 특수 냄새 방지 봉투를 구입했습니다.
이 구매 자체로도 매우 불안해 보였고 수사는 처음으로 그들을 답변으로 이끌 수 있는 실제 단서를 찾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안데르스의 동기는 완전히 불명확했습니다. 그는 혼자였고 불규칙적으로 일했으며 주변 사람들과 거의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과거에서 이런 규모의 범죄에 대한 성향을 나타내는 것은 없었습니다. 경찰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이상한 영수증과 그의 구매를 기록한 주유소 카메라 영상이었습니다. 아직 설명이나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즉시 안데르스 M을 공식 신문에 소환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조용하고 거의 초연했습니다. 수사관의 금속 고정소의 구입 목적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에 그는 평온하고 감정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집 근처 창고를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부러진 판자를 단단히 고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논리적으로 들렸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말만 믿지 않고 물건을 감정해 보냈습니다. 경찰 전문가 그룹은 꽤 빠르게 예상치 못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금속 고정소의 표면에는 사람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수갑이나 도구로 장기간 사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찰의 분명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안데르스의 버전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의 말은 단순히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거의 거짓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혐의에 대해 안데르스는 단지 조용히 반복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고를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구매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단지 그것들이 가정용 필요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문 내내 그의 침착함은 경험 많은 경찰관들조차 놀라게 했습니다. 안데르스에 대한 증거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 같았지만 수사에 갑자기 완전히 다른 사건 그림을 제시한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안데르스의 집 이웃인 연금 수령자 구스타프는 빌머가 실종된 날인 2022년 5월 14일에 그가 안데르스를 완전히 다른 도시에서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스타프는 스토르포르스에서 20km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아들의 집에서 오래된 가구를 옮기는 것을 안데르스가 도와주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이 증언을 확인하기 시작했지만 처음부터 불일치가 느껴졌습니다. 첫째, 이웃은 그가 안데르스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하루 중 정확한 시간을 명확하게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안데르스가 지정된 날에 다른 도시로 여행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문서나 영수증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의 증언은 기소의 균열을 만들었고 안데르스의 변호사들에게 방어할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방어와 경찰의 확신은 수사에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에피소드가 등장했을 때 다시 흔들렸습니다. 빌머가 실종된 장소에서 5km 떨어진 주유소 중 하나에서 감시 카메라는 안데르스 M에게 속한 사륜 오토바이를 소년이 실종된 바로 그날 기록했습니다. 비디오 영상에서는 안데르스로 추정되는 사람이 장비에 연료를 채우고 역 상점에서 물을 구매하는 모습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이는 이웃의 증언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지만 아직 완전히 반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순간에 방어 측이 의지할 수 있었던 철저한 알리바이는 불안정해졌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졌고 수사는 다시 추가 세부 사항을 긴급히 확인해야 하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경찰은 빠르게 수사의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빌머가 실종된 날 안데르스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그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의심자의 차고와 집에 대한 승인된 수색이 준비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바로 거기서 그의 관여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다라고 확신했습니다. 한편 안데르스 자신은 자신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아마도 바로 이 냉정함이 수사관들로 하여금 그를 더욱 의심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가 신문에서 보여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외적 냉정함 뒤에 숨겨져 있다고 느꼈습니다. 매 시간마다 수사는 더 깊이 파고들었지만 주요 질문에 대한 핵심 답변은 여전히 앞에 있었습니다. 경찰이 안데르스 엠미츠의 움직임을 주에 깊게 연구하고 전화 통화 기록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또 다른 중요한 세부 사항이 수사관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빌머의 일기장에는 이전에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소녀는 숲에서의 이상한 목소리에 대해 반복적으로 썼고 집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바람을 언급했습니다. 이 정보는 수사팀이 사건의 완전히 다른 버전, 자발적인 출발에 대해 생각하게 했습니다. 새로운 정보는 경찰이 다시 빌머의 가족에게 접근하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탐정들이 특히 그때까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했고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어머니를 더 철저히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마지못해 실종 전 마지막 6개월 동안 빌머가 정기적으로 접촉했던 가족 심리학자의 정기적인 방문에 대해 경찰에 알리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방문 이유는 민감했습니다. 빌머의 학교에서는 나이 많은 10대들의 괴롭힘이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비난과 지나친 관심을 두려워해 심리학자와의 상담에 대해 침묵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어머니의 이러한 고백은 즉시 경찰이 그녀의 이전 증언의 진실성과 완전성에 의문을 갖게 했습니다. 수사는 즉시 빌머와 함께 일했던 심리학자를 소환했습니다. 그는 만남이 정기적이었고 소년이 실제로 학교에서 나이 많은 10대들의 행동과 관련된 불안을 경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빌머는 일부 나이 많은 학생들을 두려워했고 대화 중에 숲에 있는 특정 장소, 숨을 수 있는 오두막을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심리학자는 소년이 반복적으로 집을 떠나 바로 이 오두막에 숨고 싶다는 욕구를 표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리학자의 말은 공명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폭력적인 납치 버전과 직접적으로 모순되고 빌머가 학교 괴롭힘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의 영향으로 실제로 자신의 의지로 떠났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의 정보는 즉시 경찰의 주의를 다른 사람, 빌머의 16세 사촌 형제인 빅토르에게 옮겼습니다. 이전 수사 과정에서 그의 이름이 간접적으로 언급되었지만 심각한 단서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심리학자의 증언을 고려할 때 빅토르는 갑자기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빅토르가 친구들에게 숲에 있는 특별한 은신처를 알고 있다고 자주 자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언젠가 부모님이나 심지어 경찰로부터도 그곳에 숨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10대 대화였지만 새로운 상황에서는 불안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신문에서 빅토르는 빌머의 행방에 대해 모른다고 자신 있게 말했고 단지 지인들과 은신처에 대해 피상적으로 논의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증언과 주변 환경 확인은 추가 증거를 제공하지 않았고 경찰은 곧 그들이 다시 거짓 방향과 마주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편 작전 요원들은 안데르스 M1의 착오에 대한 승인된 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가정용 쓰레기와 작업 도구 사이에서 경찰은 작고 오래되고 약간 낡은 장난감, 봉제의 고민형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빌머가 포함되었다고 추정되는 숲 3장에서 발견된 바로 그 장난감의 쌍둥이였습니다. 게다가 가족 증언에 따르면 형제 빅토르나 빌머의 아는 사람들 중 아무도 이 장난감에 접근할 수 없었고 안데르스에게 가져다 줄 수 없었습니다. 이 발견은 경찰의 주의를 다시 주요 용의자에게 돌리는 강력한 신호가 되었습니다. 자발적인 출발에 대한 모든 버전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고 수사관들은 처음으로 돌아가 모든 증거 체인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사의 다음 단계는 명백했습니다. 이제 수사관들은 안데르스의 이동 물류를 숲에 있는 3장의 위치와 비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다시 주유소의 비디오 기록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물체를 숲 지역으로 이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로와 용의자의 사륜 오토바이 로그가 일치하는지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바로 이 기술적 비교가 사건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모든 것이 주요 수수께끼의 조기 해결을 가리켰지만 수사팀 내부에서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모든 새로운 사실, 모든 새로운 발견과 증인 진술은 사건의 전체 그림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수사관들은 어떤 버전을 더 신뢰할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10대가 신중하게 계획한 자발적인 출발인지, 아니면 그 동기가 불명확함과 미완성의 불투명한 베일 뒤에 여전히 숨겨져 있는 타인의 잔인한 개입인지. 수사는 절정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이야기와 진정한 동기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위해서는 여전히 상당한 길을 가야 했습니다. 수사관들이 주유소의 비디오 기록으로 안데르스 엠소의 경로를 주에 깊게 확인하고 장난감 이야기를 해독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수사는 새로운 예상치 못한 전환을 맞이했습니다. 세장 발견 장소에서 10km 떨어진 오래전에 버려진 제재소를 조사하던 베테랑 산림관리인이 우연히 이상한 일지에 부딪혔습니다. 그 안에는 날짜, 연료 리터, 그리고 수사에 의심스럽게 친숙한 숫자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발견은 사건의 그림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습니다. 경찰 전문가들은 빠르게 일지를 압수하고 주유소에서 얻은 영수증과 영상 자료와 기록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일지에 표시된 날짜와 연료 양이 안데르스가 이전에 기록된 주유소 방문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한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일지의 여백에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연필로 이해할 수 없는 메모를 썼고, 그 중에서 B820라는 약어가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경찰은 이 일지가 우연히 나타날 수 없으며 누군가가 분명히 수사 과정을 추적하고 있었다는 것을 빠르게 깨달았습니다. 경찰은 수수께끼 코드를 해독하기 위해 기록을 추가 전문가에게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며칠 후 전문가들은 신비로운 표시 B2820에 대한 두 가지 가능한 해석 변형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전문가는 이것이 안데르스 M 노의 장비에 대한 개인적인 표시, 비디오 카메라에 포착된 그의 사륜 오토바이의 일련 번호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경우 일지는 안데르스가 의식적으로 숲으로의 여행을 기록했다는 직접적인 표시였습니다. 이는 그가 경찰에게 발각되지 않고 흔적을 조심스럽게 지우고 모든 행동을 통제하려고 시도했다는 의심을 강화했습니다. 두 번째 전문가, 범죄 언어학 전문가는 완전히 다른 해석을 제안했습니다. 그의 버전에 따르면 B28290은 신문 스크랩의 번호나 일지, 작성자가 사용한 정보 소스를 가리키는 일종의 보관 기호일 수 있었습니다. 이 가설은 수사를 추적하거나 심지어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사람의 존재를 암시했습니다. 각 버전은 그럴듯하게 들렸고 수사관들은 두 가설을 병행하여 작업해야 했습니다. 수사팀은 두 번째 가설을 확인하기로 결정하고 일시적으로 가정된 두 번째 납치범을 찾는 데 주의를 돌렸습니다. 의심은 즉시 일지가 발견된 오래된 제재소의 전 직원들에게 떨어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경찰은 체계적으로 이 장소와 관련이 있었던 모든 직원을 신문했습니다. 이것은 지루한 작업이었으며 각 피신문자의 알리바이와 개인적 연결을 확인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곧 수사가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대부분의 전 직원들은 오래전에 이사했거나 아예 몇 년 동안 이 지역에 있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확인은 누구의 관여를 가리킬 수 있는 단 하나의 단서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납치범에 대한 버전은 그 관련성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에 관한 진전이 없어 실망한 경찰은 일지로 돌아왔습니다. 수사는 이번에는 여백에 남겨진 수수께끼 같은 표시에 사용된 잉크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이번에는 화학적 전문가 감정을 주문했습니다. 분석 결과는 다시 가장 불쾌한 우려를 확인했습니다. 기록은 이전에 안데르스 엠처의 차고에서 발견된 것과 정확히 같은 마커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두 번째 납치범에 대한 가설은 단지 주의를 분산시키는 조작, 아마도 우연의 일치였을 뿐입니다. 모든 흔적은 다시 안데르스에게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일지의 신비로운 기록이 사건에 그의 참여에 대한 또 다른 증거이며 수사를 혼란스럽게 하려는 시도가 점점 더 명백하고 실패로 보였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수사는 결정적인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잉크와 마커 일치에 대한 포괄적인 데이터를 얻은 후 검찰은 다음 단계로 진행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검사는 공식적으로 안데르스 에머의 체포영장을 요청했습니다. 이 직후 법의학 전문가들은 빌머의 상태 분석을 완료하여 그에게 일어난 세부 사항과 특성을 최종적으로 확립해야 했습니다. 복잡하고 거짓 방향으로 가득 찬 것으로 보였던 수사는 점차 하나의 분명한 기소 라인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구금의 세부 사항, 동기 및 기타 중요한 상황은 아직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수사팀은 이미 모든 사실과 증거가 어디로 이어지는지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결말에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측면에서 이야기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많은 질문이 미해결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마지막 날들, 전문가 감정과 관료적 절차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곧 수수께끼가 훨씬 적어지고 답변이 훨씬 더 명확하고 확실해질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2023년 6월 15일 아침, 검찰은 마침내 안데르스 에모의 체포영장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 문 바로 앞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저항하지 않고 단지 자신이 무죄라고 조용히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곧 수사의 모든 의심이 최종적으로 사라졌습니다. 공식 신문에서 빌머는 실종 기간 동안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처음으로 명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소녀는 짧고 건조하게 안데르스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그는 내가 절대 떠나지 않을 친구가 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단순하고 감정이 없는 말들은 수사에 필요한 마지막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안데르스의 체포 후 수사관들은 이전에 분산된 사실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범죄의 최종 그림을 조립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이자 주요 세부 사항. 빌머가 있었던 세 장은 고정된 구조물이 아니었습니다. 수사는 안데르스가 사람들과의 만남을 신중하게 피하면서 매 2, 3주마다 세 장을 이동시켰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세 장은 깊은 숲 지역의 다른 장소에 설치되었으며 이는 수색을 상당히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세 장 근처에는 항상 작은 발전기와 선풍기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든 소리를 마스킹하여 우연한 발견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왜 빌머가 자신의 위치에 대한 소리 신호를 보내려고 시도하지 않았는지 오랫동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간단하면서도 동시에 잔인했습니다. 안데르스는 심리적 압력과 통제를 사용하여 포로가 어떤 규칙 위반도 비극적으로 끝날 것이라고 믿게 만들면서 소년에게 학습된 침묵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1년 내내 실종을 둘러싼 절대적인 침묵을 설명했습니다. 제재소에서 발견된 주유 일지는 안데르스가 물류를 신중하게 통제하기 위해 사용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물증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연료의 매 리터, 매 정차는 일반 영수증과 은행 명세서에 여분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번호와 날짜는 그가 세 장을 이동시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사용한 사륜 오토바이의 주유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마커와 잉크에 대한 전문가 감정은 일지와 그 여백 기록의 안데르스 저작권을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다른 증거에 대해서도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세 장에서 나온 담요의 DNA 흔적, 진정제와 냄새 방지 봉투에 대한 영수증, 감시 카메라의 영상 기록,
이 모든 것이 그의 유죄를 의심할 여지 없이 하는 끊임없는 증거 체인을 형성했습니다. 상황의 절망을 깨닫고 안데르슨은 갑자기 방어 전술을 바꿨습니다. 또 다른 신문에서 그는 갑자기 폭발하여 정신과적 평가를 공격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으며 자신의 정신 이상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신문 기록을 찢으려고 했지만 빠르게 진정되었습니다. 이 짧은 공격성의 폭발은 법원에 인상을 주지 못했습니다. 지정된 법의학 정신과 평가는 단일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안데르슨은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인식했고 법 앞에서 그것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신과를 통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의 시도는 어떤 결과도 없었습니다. 반대로 피고인의 공격적인 행동은 엄격한 처벌의 필요성에 대한 법원의 확신을 강화했을 뿐입니다. 재판은 2023년 가을에 열렸습니다. 빌머의 부모, 수사관, 그리고 공공에 출석해 안데르스 M.은 조기 석방 없이 18년 동안 엄격한 체제 교도소에서 구금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동기에 어떤 평가도 제공하지 않고 참석자들에게 도덕적으로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지 않으면서 침착하고 간결하게 판결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오랫동안 메아리처럼 울렸던 말로 마쳤습니다. 사실들은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판결은 최종적이며 항소할 수 없습니다. 판결 발표 후 경찰은 1년 동안 사건의 중심 물증이었던 3장을 해체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영상의 마지막 장면은 단순하고 차가웠습니다. 카메라가 녹슨 철창으로 천천히 접근하는데 그 뒤에는 더 이상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에필로그 없음,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에 대한 언급 없음, 오직 공허함, 녹, 그리고 무거운 끈적한 침묵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이미지, 최근 몇 년간 가장 수수께끼 같고 잔인한 범죄 중 하나의 침묵의 증인이 된 3장에서 이야기가 끝났고 시청자들을 사실 건조한 문서 그리고 법원 판결의 차갑고 최종적인 마침표와 함께 남겨두었습니다.